중증이나 초중증인 경우에는 기다리는 순간 폐렴 오고 중환자실 가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중증인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건강하시면은 조직적합항원일체 혈행 공유자가 있는지 조직형을 이제 검사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응급인 경우에는 반일치 이식을 합니다. 보통은 외국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일치 이식을 바로 들어갈 수 있어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여자가 없으면은 일단 면역 억제 치료를 시행합니다. 재생불량 빈혈은 모두 다 아시지만 골수 내에서 이제 피를 만드는 조혈 세포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방사능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열이 올라가는 걸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다가 그 원전에다가 쏟아부은 소방수들 막았지만 어차피 그 방사능들에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출이 되면은 물론 악성 혈액질환도 생기지만 재생불량 빈혈도 오죠.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조혈세포가 사라지는 경우. 또 주변에 보시겠지만 항암 치료 열심히 하면은 항암제가 골수 기능을 잠깐 떨어뜨렸다가 또 회복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꾸 반복하다 보니 골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런 물리력에 의해서도 골수의 조혈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도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하는데 성인에서 생기는 재생불량 빈혈의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내 몸에 있는 어떤 자가 면역이 작동이 돼서 내 면역이 내 조혈세포를 공격해서 깨트리는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정도 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런 거와 같이 골수에 작용하는 게 재생불량 빈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조혈세포가 골수 내에 이제 염색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조직으로 본 건데 이렇게 조혈세포가 중간중간 그 지방세포 사이에 이렇게 빽빽하게 보일 때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요 정도 되면은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20대는 조금 더 많고 60대는 요보다 조금 더 적어요. 적어도 정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조혈세포보다는 지방세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혈세포가 줄어드니까 만드는 공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빈혈, 조혈수판증, 백혈구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것이 재생불량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골수에 조혈세포가 없으니 조혈세포를 넣자. 그게 이제 이식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자가면역은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면은 내 몸을 공격하는 게 면역이 높아지면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내 몸을 공격하는 면역을 줄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조혈세포가 살아나오게 하자 하는 게 면역 억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치료를 할 때는 면역 억제 치료도 그렇고 조혈모세포 이식도 그렇고 간단한 치료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치료죠.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재생불량 빈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식 중 사망률이 한 10% 정도는 되고 면역 억제 치료도 3에서 5%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감염을 굉장히 올리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럴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위험 부담을 안고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중증도입니다. 중증도. 그래서 당신은 중증 재생불량 빈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뭐 기준은 있습니다만 대개 그 중증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게 됩니다. 조금 운이 좋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운이 나쁜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혈을 받게 돼 정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는 중증에 해당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더 안 좋은 분들은 초중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백혈구입니다. 호중구가 500 이하면은 감염에 매우 취약해서 병원에 있을 때는 격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중구 수가 200 이하로 떨어지면 격리 정도가 아니고 감염률이 대단히 높아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초중증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중증과 초중증일 때는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호군 출혈로 목숨을 잃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치료를 한다. 이게 중증도가 치료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중증이 아니지만 내가 숨이 너무 찬다, 활동을 많이, 왜냐면 운동선수가 재생불량 빈혈이면 아주 곤욕스럽죠. 빈혈이 있으면 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중등증, 자주 수혈을 받을 정도의 일반 사람 같으면 안 돼. 나는 활동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수혈을 해야 된다. 증상이 나타난다. 또는 혈소판이 나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야 된다. 이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중증이 아니고 중등증, 경증이라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런 힘든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면역 억제 치료는 위험이 그나마 그래도 좀 덜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은 좀 다른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악성 혈액 질환의 이식 가능은 70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에서 70은 좀 많이 위험하니까 강도를 낮춰서 하는 미니 이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나이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 나이에서 건강 상태를 또 보고 갖고 있는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보고 어떤 면역 억제 치료나 이식을 할 때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이가 더 많으셔도 할 수가 있고 더 어려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식하시는 분은 결정적으로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줄 사람이 많아졌죠. 반일치 이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공여자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요 위에 나이나 건강 상태가 또 좌우를 하게 되겠습니다. 피가 모자라고 수혈을 받아서 골수 검사를 했더니 재생불량 빈혈이다. 그런데 중증이라고 하더라. 이제 비교적 나이도 젊고 건강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직 적합 항원 일체 혈연 공유자가 있는지 바로 찾습니다. 바로 찾아야 됩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늦추면 안 됩니다. 내가 수혈은 받았지만 들어보니 중등증 혹은 경증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다나졸 같은 이런 조혈을 촉진하는 호르몬제 같은 거를 쓰시면 저절로 회복이 되고 보통 6개월 이내에 이제 수혈을 안 할 정도가 되거나 정상까지는 아니라도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서둘지만은 중증이나 초중증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순간 폐렴 오고 중환자실 가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중증인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건강하시면은 조직 적합 항원일체 혈행 공유자가 있는지 조직형을 이제 검사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응급인 경우에는 반일치 이식을 합니다. 보통은 외국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일치 이식을 바로 들어갈 수 있어도 자녀가 주든지 내 형제 반만 맞는 형제는 보통은 반은 맞죠. 형제분들은 네 분이 있으면은 나까지 5명이 있다 이러면은 한 분은 다 맞아요. 한 분은 다 틀려요. 두 분은 반만 맞아요. 형제는 그렇고요. 자녀 부모는 무조건 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하면 반일치 이식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일치 이식을 보험으로 하려면은 국내 기증자에 검색을 해서 국내 기증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반일치 이식이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여자가 없으면은 일단 면역 억제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 면역 억제 치료는 토끼혈청, 항흉선 면역글로불린 하고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쓰는 게 중요한 치료고 요즘에 새로 나온 트롬보포이틴이라는 그 조혈 호르몬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을 추가로 투여하는 것들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거까지 하는 건 보험은 안 되죠. 그리고 면역 억제 치료를 전통적으로 했던 2개를 하든지 새로 나온 약까지는 3개를 하든지 어쨌든 그런 치료를 시행하면서 이식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체 공여자를 찾습니다. 대체 공여자는 뭐냐? 혈연 중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대체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식을 하게 되면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뽑거나 이런 식으로 누워서 혈액에서 말초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이것을 환자한테 이식하는 것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자기 걸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의 것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혈연 공여자를 찾으면은 뭐 내가 일생생활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하는 게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이런 걸 한번 했을 때는 요거보다 에서 5% 낮게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많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와 그다음에 항곰팡이 약들이 더 발전해서 이식 자체 기술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이식하는 중간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이 됐거나 보험이 된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한번 얼마나 맞춰서 이식까지 연결되나 국내 기증자들 했더니 32%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40%까지 됐을 거로 예상하는데 완전히 맞는 사람을 가지고 이식을 하면은 이식 치료 성공률이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뭉뚱그려서 한 얘기고 나이를 좀 구분하면은 8세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 적힌 숫자 높은 숫자보다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성인은 이제 19세부터 그 이상인 경우에는 40세를 기준으로 40 이하는 여기에 있는 기준에 맞고요. 만약에 내가 50에서 60 또 혹은 60을 넘었다 그러면은 이식을 하는 경우는 여기 적힌 숫자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잘 이식을 했어도 아예 처음부터 자리를 못 잡거나 잘 자리 잡았다가 다시 밀려나는 생착 실패. 뭐 일반들은 거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 5 내지 10% 정도 됩니다. 혈연이면은 이제 5%에 가깝고요. 비혈연이거나 또는 혈연이지만 반일치면 10%에 가까워집니다. 이식은 위험한 치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0% 내외였고요. 예전에 강의할 때는 10에서 15%라고 했고 제가 2000년 중반에 강의했을 때는 15에서 20%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식해서 이제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종종 졸모세포 부작용 좀 말씀드리는데요.
밑에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 사이에 감염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간정맥 폐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식을 하려면은 공여자의 조혈세포가 우리 몸에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들어오는데 방해하는 해방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납니다. 이식받는 뇌가 해방을 하게 됩니다. 나의 면역은 내가 아니면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균이든 뭐든 이물질이든 몸에 들어오면은 밀어내는 면역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물론 재생불량 빈혈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역은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직접 면역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항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졸모세포가 내 몸에 들어올 때 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항체가 작용해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처치 항암제를 씁니다. 전처치 항암제는 우리가 재생불량 빈혈이라 하더라도 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강도로 들어가는데 그 강도 높은 항암제가 간정맥 같은 데 가서 정맥 내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갑자기 혈전들이 쭉 오고 간경화가 갑자기 오고 황달이 생기고 혼수 상태가 오고 복수가 차고 목숨을 잃는 그 간정맥 폐쇄증이라고 하거든요. 이식하는 분들에서 한 5% 발생하고요. 발생하면 5%의 반은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위험하다 그러고는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데피텔리오라고 하는 약이 치료제로 나와서 보험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간정맥 폐쇄증도 이제는 좀 덜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식편대 숙주병 완전히 맞는 조혈세포가 들어왔는데도 내가 아닌 관계로 그 조혈세포도 가만히 있다가 골수에서 이제 조혈을 하게 되면 그 조혈세포들이 만든 면역세포들은 내 몸이 남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면역 억제제를 이식 후에 쓰게 되는데 그게 서로 좀 안 맞게 되면 내 몸을 공격하는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이 있고요. 생착 실패는 이식했는데 이식 안 한 거하고 똑같이 있는 것들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난 잘 됐는데 갑자기 6개월 지나면서 6개월이 어떤 시기냐면 이식편대 숙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제를 쓰다가 이제 중단하는 시기입니다. 6개월이. 예, 우리가 간이식, 콩팥이식, 폐이식은 평생 먹죠. 면역 억제제를. 근데 동종절모세포 이식은 6개월에 중단을 하는데 그때 다시 이식편대 숙주질환이 고개를 스물스물 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하고요. 잘 가다가 감염이 심하게 와서 중환자를 갔다 나왔더니 갑자기 옛날로 돌아갔다는 2차 생착 실패.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이식을 하게 되면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서 불임이나 폐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예상되는 분들은 아마 남자 같으면은 정자를 바다다가 얼려서 보관을 하거나 여성 같으면은 주사를 맞거나 그게 가장 효과는 적으면서 편한 방법이고 난소를 떼서 보관을 얼려놓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항암제는 발암물질이죠. 방사선 치료해서 암을 치료한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방사선은 또 암도 유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식을 하게 되면은 2차 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식할 때 생기는 거는 요 가슴 위쪽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이런 쪽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동년배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이참이 0.5%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0.5%가 얼마 안 되네 싶지만 2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확률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불임 같은 얘기했지만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내장 많이 오시고요. 탈모는 뭐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지만 완전히 대머리에만 탈모가 아니고 부분 탈모도 탈모니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나이가 저는 75세고 지병도 있어요. 또는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면역 억제 치료는 전통적으로 항흉선 면역 글로불린과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두 개의 조합이 가장 치료가 좋고 그 치료 때 중증에서 벗어나서 수혈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40에서 70%입니다. 50%에서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설명드릴 때는 65%, 3분의 2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40%는 어떤 분이야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 아래쪽에 가깝고 젊으면 젊을수록 위쪽에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효과를 받지만 또 재발하는 것도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물론 뭐 당장 재발이 아니고 몇 년 뒤에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면역 억제 치료는 완치가 가능한 치료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 질환을 매조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치료로는 보기는 어렵죠. 근데 항균성 면역 글로불린 두 가지가 있는데 토끼 혈청과 말혈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혈청 아트감이라고 하는 약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노피가 공급하는 토끼 혈청 항균성 글로불린을 쓰고 있고요. 사이클로스포린은 외국 회사와 우리나라 회사가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생존율은 이제 이거는 효과가 있다, 다시 재발했다 얘기고, 근데 재발해서 살아있는 확률은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이런 치료를 하시면은 이래저래 또 뭔가를 하면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다나졸이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다나졸은 재생불량 빈혈이 그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데 재생불량 빈혈은 다나졸은 그것을 다시 복귀시켜서 골수의 재생을 돕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효과가 대단히 느리고 부작용도 있죠. 근육통도 생기고 여자들이 먹으면 수염도 좀 나고 털도 조금 나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재생불량 빈혈 입장에서는 이만한 약도 없어요. 가격도 싸고 보험도 되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썼었고요. 백혈과 낮은 분들은 밑에 주사들 조혈 촉진제들을 이렇게 맞으시면서 버텼고 그 뒤에 우리가 트럼보포이틴 수용체 작용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들 레볼레이드, 로미플레이트 이런 주사고에 먹는 약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원래는 혈소판 감소증이 있어요. 면역에 의해서 혈소판이 깨지는 환자들이 이 약을 쓰면서 혈소판이 회복됐는데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혈세포에도 트롬보포이틴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도록 수용체가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조혈세포에 그게 줘봤더니 이게 막 늘어나면서 이제 피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거를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말고 치료제 용량 말고 좀 높게 써봤더니 이식에서 재발했거나 면역 억제 치료 재발한 환자들에서도 40%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40% 정도 되고요. 로미플레이트는 회사는 암젠이라고 미국 회사가 만들고 우리나라에 공급은 일본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이것도 재생불량 빈혈에 용감하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 55에서 70%까지 반응이 나오는 걸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이식이나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조혈 촉진제 단독 요법을 했을 때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처음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처음 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임상 시험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응률이 앞에보다 전부 다 10에서 15%더 올라간 70에서 80%. 재발률도 줄었어요, 오히려. 반으로 줄었어요, 재발률도. 어떤 거는 2년이고 가장 길게 본 거는 5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논문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전부 다 80% 이상을 보고를 했고요. 여기 반응률 보신 밑에 이제요법일 때는 45에서 50% 정도 반응률인데, 근데 문제는 요 두 개를 쓰는 거는 중증에 보험이 되는데, 요거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요것은 비급여고요. 또 면역성 혈소판 감소제한테 보험이 돼도 너무 부담된다고 그렇게 오십니다. 실손보험에 보통 외래 진료니까 알약은 실손보험 보장을 받잖아요. 1주마다. 2주 하면은 그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근데 이건 용량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아직은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보험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약이 워낙 고가약이다 보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아무래도 재정 안정화가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조혈촉진제를 쓰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골수에 작용해서 조혈을 하기 때문에 통증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어요. 두통도 생기고 근육통도 생기고 관절통도 생기고 간 기능 이상도 생기고 혈당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요 약들은 조금 거기에 더하기 감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콧물, 침, 두통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울렁거리기도 하는 분도 있고 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혈소판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혈전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재생불량 빈혈인 경우에는 그렇게 혈전증이 크게 안 오지만은 그래도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는 혈전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약을 쓸 때는 저희들이 아주 자주 보면서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장기 부작용이 있는데요. 조혈 촉진제만 아니라 면역 억제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2차 혈액 질환이라고 해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성골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면역 억제 치료 하시는 분들도 10에서 한 15% 진행한다고 되는데 요 약 트롬보포이틴 수용제 차단제 가능성이 높다고들 보고 있지만 맞나 아니냐 모르고 요 밑에 두 개는 확실히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됐다. 또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됐다. 이런 분들이 간혹 들린다면 이제 저런 약들의 영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트롬보포이틴 수용제 차단제들은 골수 섬유증이라는 또 다른 혈액 질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고 약을 중단하니까 다시 골수 섬유증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까지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또 나는 면역 억제 치료도 못 하겠다 해서 기다렸다가 대체 공여자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 공여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혈흔 일치 공여자가 두 번째 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세 번째 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대혈 이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대혈은 응급일 때 신청해서 오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이내에 이식을 할 수 있어요. 당신 재생불량 빈혈인데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어떻게 공유자를 찾아요? 대책은 있어요. 제대혈 이식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제대열 이식까지 가려면은 비혈형 일치 공유자도 없다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과정을 프로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이내에 이식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되게 한 달 정도 좀 걸린다고. 그나마 제대열이 제일 빠릅니다. 제대열 이식이 좋으냐? 빨리 하고 틀려도 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자리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감염 위험도 높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혈연 반일치 공유자입니다. 혈연 반일치 공유자는 부한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도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혈연 일치 공유자가 없다면 반일치로 바로 진행해서 이식하고, 틀린 내 이식이 괜찮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이런 반일치 이식이 지금 실력이 많이 올라와서 더 오히려 재생불량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성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불일치는 우리나라 급여 기준상 일부만 틀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일부가 틀린 분들은 벌써 비혈연 일치 공유자 검색할 때 우리가 구분으로 하게 되고요. 완전히 틀리는 분들은 성적이 안 좋아서 보험도 안 되고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 발표된 미국 결모세포이식 통계인데요. 2017년부터 2022년에 중증 재생불량 빈혈에서 동종 결모세포 이식 후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보는 표가 돼요. 왼쪽은 소하고 오른쪽은 성인이고요. 요 순서대로 여기가 적혀져 있는데 제일 위가 일치하는 혈연, 두 번째 칸이 일치하는 비혈연, 국내 기증자 같은 거겠죠. 세 번째가 불일치 비혈연, 네 번째가 반일치 혈연입니다. 요거는 소아청소년과 영역인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85% 이상, 90%에 가깝죠. 여기 일치하는 혈연하면은 100%인지 99%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소아는 그렇고요. 성인은 조금 다릅니다. 좀 떨어져 있죠. 가장 좋은 게 80% 초반으로 좀 떨어져 있죠. 일치 혈연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이 반일치 혈연. 그래서 미국 데이터도 반일치 혈연이 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치 비혈연, 국내 기증자, 그 다음에 불일치 비혈연. 이것도 논문을 보시면 완전히 틀리는 게 아니고 약간 한 개 정도 틀리는 정도가 이 시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한국 결모세포이식 간호사협회에서 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반일치 이식이 제대열 이식보다 훨씬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2083년에서 2024년에 재생불량 빈혈이 이제 이식에 차지하는 건 6.1%인데 이 기간이 42년이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평균 연간 73건 정도 재생불량 빈혈 환자들 이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인이 훨씬 많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식을 한 걸 보면은 비혈연 966건, 혈연이 1581건, 반일치가 491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혈연 반일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 2025년 통계는 아직 수집이 안 돼서 가장 보면은 비혈연이 30건, 혈연이 33건, 반일치가 49건. 이 반일치 이식을 지금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아마 처음에 혈연 공유자가 있는지 찾다가 없어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재발을 했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다음 반일치 이식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거의 제대열 이식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대열 이식을 재생불량 빈혈에 한 게 거의 한 7년 정도 전이고요. 지금은 다 반일치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성적이 반일치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불량 빈혈이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중증도로 우리가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수혈이 필요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절모세포 이식이 가장 확실한 치료인데 이럴 때는 중증이어야 우리가 그 위험을 감당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젊고 건강한 대상자, 젊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준은 5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기준은 70세까지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과 보험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착 실패, 이식편대 숙주병, 간정맥 폐쇄병, 감염, 장기후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실패하면 2차 이식을 해야 되겠죠. 또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장기간 투여하는 또 우려가 있죠. 아까 간정맥 폐쇄증 생기면 디파이브로타이드라는 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여기 적어놨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는 중등증이라도 수혈이 되면 할 수 있고 또 비이식 대상자, 일치 공유자가 없거나 고령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항형성 면역 글로불린이 이제 반드시 입원해서 맞거든요.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은 부작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장 기능을 꼭 확인을 하고 또 이거 맞는 동안에 이제 그 페니실린 쇼크 그러듯이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이 와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기존의 치료보다 최근에 조혈촉진제가 추가돼서 더 효과가 좋아졌다입니다. 만약에 앞서 치료들이 다 실패하면은 조혈촉진제, 특히 트롬보포이틴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것들을 써서 우리가 다시 극복할 수 있겠으나 이것들도 2차 혈액 질환이나 골수섬유증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